자, 이번 시간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기관 본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관 본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플라이 휠, 거기에 밸브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기관 본체, 다른 말로는 기관 주요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것이죠. 실린더 헤드의 필요 조건, 필요성, 왜 필요하느냐 실린더 헤드가. 자, 기계적 강도가 높으면서 가벼워야겠다. 결국은 실린더 헤드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비 조건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비 조건. 그 첫 번째로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벼울 것. 자동차에서의 구성품 중에서는요, 무거워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울 것.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기계적 강도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왜?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을 구성하는 구성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 압력이라든가 열적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겠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열 변형에 대한 안정성. 그렇죠. 열에 의해서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뒤틀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변형에 대한 안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열전도성이 좋은 반면에 열 팽창계수는 작아야겠다. 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을 얼만큼 외부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느냐. 연소실에서의 발생한 열을 빨리빨리 외부로 전달시켜가지고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또는 그 열에 의해서 조기점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 변형, 열 전도가 좋아야겠고, 그 다음에 열을 받으면 많이 늘어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열을 받아도 늘어나는 성질이 거의 없어야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열팽창 개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열팽창 개수가 크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열팽창 개수가 작다는 얘기는 열을 받아도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안 늘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가 볼트로 결합이 돼 있는데 얘가 많이 늘어나고 얘는 안 늘어나 버리면 거기서 이음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결국은 가스의 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팽창 개수는 낮아야겠다. 자, 열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받지 않게 골고루 퍼지게 하는 냉각 성능을 우리는 열전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 팽창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성질, 얼만큼 많이 늘어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열 팽창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실린더 마찰의 재질은 내마멸성과 길들임성,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야겠다.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실린더 헤드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대 주철을 보면요, 실린더 헤드의 재질은 보통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철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실린더 헤드는 거의 대다수 알루미늄이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실린더 블록을 요즘도 주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실린더 블록은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라고 보면은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놈은 알루미늄, 실린더 블록은 주철을 많이 썼는데, 요 근래에는 얘도 알루미늄, 실린더 블록도 알루미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알루미늄 헤드하고 그 다음에 주철로 되어 있는 헤드하고의 두 개를 비교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주철에 비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얘는 열전도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열을 외부로 전달하는 성질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열을 받으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습니다. 열팽창 개수가 좋지 않다. 열팽창 개수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반면에 주철을 보면 이거에 약간의 반대 성질을 갖습니다. 얘는 가벼운 데 비해서 주철은 무겁죠. 그 다음에 열전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에 비해서? 알루미늄에 비해서. 또한 열팽창 개수가 좋지는 않아요. 얘도 역시 늘어나는 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비해서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주철이 적게 늘어난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도 늘어나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알루미늄보다는 적게 늘어난다. 자, 네 번째로 내구성. 내구성이 우수하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철과 알루미늄의 어떤 비교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실린더 헤드 볼트의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실린더 헤드하고 실린더 블럭하고 자, 이게 실린더 블럭이라고 하면요. 그 위에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볼트로 고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두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 위에는 연소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 왕복 운동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실린더 헤드라고 하는 것과 헤드. 자, 얘는 실린더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블럭. 그럼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을 볼트로 고정을 시킵니다. 볼트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볼트로 고정을 시킬 텐데 그 볼트를 조이고 풀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순서를 보면은요. 이 볼트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볼트 연소실이 총 4개가 있겠죠. 4실린더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연소실이 4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연소실이 4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는 볼트가 있겠죠. 볼트가 자, 여기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볼트. 이게 볼트라고 봅시다. 볼트. 자, 이게 볼트고요. 자, 먼저 풀 때를 어떻게 풀 거냐. 풀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서 푼다. 바깥쪽에서 안쪽.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해가면서 대각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임의적으로 1번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1번. 1번.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에서 바깥쪽 반대 대각선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2번이 되겠죠. 2번. 이거의 반대쪽이면 3번이 되겠고요. 이거의 대각선이면 여기가 4번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여기서 대각선이면 요 볼트겠죠. 여기 5번. 여기서 이쪽으로 6번. 여기서 이쪽으로 7번. 여기서 이쪽으로 8번. 8번에서 9번, 10번 순으로 볼트를 지금 번호를 쓴 순서가 결국은 볼트를 풀 때 그 푸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2번. 1번, 2번은 대각이죠. 그 다음에 바깥쪽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온다. 이런 상태로 볼트를 푸는 것이 좋겠다. 왜요? 볼트를 풀고 조일 때 그 풀고 조이는 순서가 틀리면은요. 실린더 헤드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변형의 우려가 있더라는 거죠. 변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를 풀고 조일 때는 순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 순서는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서 푸는 것이 이상적이겠다. 두 번째로 조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일 때는 그렇죠. 역순으로 가면 되겠죠. 역순. 근데 굳이 여기가 10번이었는데 여기가 역순이면 여기가 1번. 난 굳이 여기가 1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1번, 2번. 여기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루면서 푸는 것이 이상적이겠다.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구조원리, 자동차 공학 어떻게 보면 어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정비에 관한 부분이고 이걸 공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학.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멀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볼트를 조일 때는요. 토크렌치를 사용한다. 그렇죠? 토크렌치라고 하는 것은 이 볼트라고 하는 것을 너무 세게 조이면요. 볼트 머리가 무뎌지거나 볼트가 부러질 수 있겠죠. 또는 볼트를 너무 약하게 조이면 새거나 아니면 진동에 의해서 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조여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조여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볼트, 너트 이런 것들은 조임의 죔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볼트의 조임력. 그 조임력을 우리는 토크라고 하죠. 토크.
결국은 볼트 너트는 규정의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토크로 조이기 위해서는 토크렌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크렌치. 이 토크렌치를 이용해요. 규정의 토크대로 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린더 헤드가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렇죠. 자, 지금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에 볼트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었고 이 볼트를 전부 다 빼냈습니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두 개가 떨어져야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가스켓이 들어가고요. 가스켓에 조립을 할 때 가스켓 접착제라고 하는 것을 도포해 가지고 두 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볼트를 꽉 조여놨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오랜 시간 지나서 열에 의해서 쩔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볼트를 풀러도 얘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이에다가 날카로운 뭐 드라이버라든가 아니면 빼촉한 걸 가지고서 집어넣고 막 쑤시면 어떻게 돼요? 압축가스가 일로 다 새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후벼 판다든가 쑤신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고무 해머로 실린더 헤드를 가볍게 내려치면서 탈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린더 헤드를 위를 들어요. 얘만 듭니다. 그러면 블럭이 무거우니까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런 자중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점화 플러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화 플러그를 빼내고 그쪽에다가 압축 공기를 집어넣겠죠. 그럼 압축 공기 압력에 의해서 얘가 두 개가 분리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압축 공기라든가 압축 압력 등을 이용해 가지고 탈거하는 방법 등이 있지. 거기에 날카로운 뭐 송곳이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버 이런 것들로 찔러서 이렇게 제끼는 그런 방법은 긁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긁힌 면으로 압축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가지고 실린더 헤드의 변형 계속 봅시다. 실린더 헤드의 변형 원인으로 보면요. 냉각수가 동결돼서 실린더 헤드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실린더 헤드하고 실린더 블럭 사이는 냉각수가 순환을 해요. 그런 냉각수가 부동액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냉각수가 겨울철에 한겨울에 얼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 얼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냉각수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헤드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관에 과열이 발생할 수 있더라. 자, 기관 과열에 의해서, 그쵸? 엔진이 과열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뒤틀려 버릴 테고, 그쵸? 그래서 변형이 갈 수 있고, 가스켓이 불량이라든가, 이 볼트의 조입력이 얘는 강하게 조였고, 얘는 약하게 조이고, 얘도 약하게 조여버리면 실린더 헤드가 변형이 되겠죠, 그쵸? 그런 조임 토크의 어떤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린더 헤드의 변형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변형이 됐을 때 실린더 헤드가 지금 실린더 헤드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실린더 헤드를 뒤집어 놓은 상태니까 연소실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연소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흡입 밸브, 배기 밸브가 각각 이렇게 밸브가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보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헤드의 변형을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자를 갖다 댑니다. 자, 이게 실린더 헤드라고 하면 이게 자라고 봅시다. 자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여기 이 사이에다가 간극 게이지라고 하는 필러 게이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찔러 보겠죠. 그럼 얘가 변형이 없다라고 하면 실린더 헤드가 변형이 없다라고 하면 간극 게이지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래서 얼만큼짜리 간극 게이지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이 많이 변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를 이렇게 세워서 대놓고 이 사이를 간극 게이지로 찔러본다. 그래서 간극 게이지 몇 미리짜리가 제일 두꺼운 게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실린더 헤드의 변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재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4번 거기에 대각선으로 5번, 6번 됐을 때마다 간극 게이지를 찔러 가지고서 간극을 확인하고 그 간극이 규정 한계값 이상 벗어나면 실린더 헤드는 못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를 교환해야 되는 어떤 시점 또는 변형된 정도를 확인하는 게 실린더 헤드의 변형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직각자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극을 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필러 게이지 2가지 부품이
공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에 의해서 영향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스가 새 나가죠. 가스. 그리고 이쪽으로 엔진 오일이 상하 왕복 운동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도 빠져나갈 수 있고요. 냉각수도 있다겠죠. 냉각수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누유, 누수, 누기. 누유라고 하는 것은 엔진 오일, 누수는 냉각수, 누기는 압축 가스가 빠져나가는, 기체 가스가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진동과 소음 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이 실린더 헤드 변형 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헤드에 균열이가 있으면 육안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물론 육안 검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안 검사법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육안으로 쳐다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실금이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기탐상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 염색탐상법 또는 형광염료 탐상법, X선법, 뭐 우리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타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타진법은 탁 쳐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그 맑고 결쾌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깨졌을 경우에 둔탁한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타진법 등이 실린더 헤드의 균열을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제작 시 열 처리가 불량했거나 왜 균열이 됐냐 이거죠. 제작 시에 열 처리가 불량하면 그 쉽게 깨질 수가 있겠고요. 그 물이 얼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죠. 냉각수가 얼어버리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실린더 헤드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엔진 과열 등 급격한 열적 변화를 줬을 때도 역시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겠더라. 그래서 균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원인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I헤드형 연소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I헤드형, L헤드형, F헤드형, T헤드형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잠깐 보도록 하고 어쨌든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있는 것, 흡입 밸브하고 이게 연소실이라고 하면 흡입 이게 상사점 TDC, 하사점 BDC라고 했을 때 실린더 헤드가 이 위쪽에 실린더 헤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흡입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흡배기 밸브가 실린더 헤드에 설치되어 있는 형식을 우리는 I헤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I헤드형의 연소실의 형상을 보았을 때 어떤 형상? 반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형 형태죠. 이런 형태의 반구형. 쐐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형태예요. 이게 연소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욕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욕조형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욕조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다음에 뭐 지붕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는 지붕형이라고 하고 다구형은 우리 일반적으로 흡입 밸브 하나하고 배기 밸브 하나씩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 흡입 밸브가 하나, 두 개가 있고 이쪽에 흡입 밸브, 배기 밸브가 두 개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다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소실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 자, 세 번째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매체가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와 실린더 블럭의 밀착을 잘 시켜가지고 거기에 가스가 새나가거나 아니면 그 냉각수가 새나가거나 또는 오일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스켓, 스틸 베스트 가스켓, 스틸 가스켓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판이라든가 강판 등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스틸 베스트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성면 플러스 흑연, 그 다음에 고급 가스켓, 그 다음에 스틸로만 되어 있는 가스켓을 스틸 가스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스켓의 종류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자, 네 번째로 실린더. 실린더는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체식과 그 다음에 삽입식, 다른 말로 라이너식이라고도 합니다. 일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린더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린더 아닙니까? 이게 그쵸?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그래서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자체가 하나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상하 왕복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근데
라이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린더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실린더 블럭입니다. 실린더 블럭이고 얘는 실린더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매체를 갖다 꼽아 쓰는 거죠. 이러한 매체. 자, 이러한 매체를, 이러한 원통형을 갖다가 끼워 넣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블럭과 이 실린더 자체가 다른 금속이죠. 맞죠? 뭐 같은 금속일지언정 어쨌든 분리시켜 놓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라이너식이라고 하죠. 라이너식. 얘는 일체식이라고 하죠. 일체식.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소형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형 차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라이너식을 많이 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체식과 라이너식이 있는데, 일체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 벽이 마모되면 보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린더 벽이 마멸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실린더 벽이 마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테이퍼 형태로 마멸이 된다겠죠. 상사점 근처가 많이 마멸되고 하단으로 가면 마멸이 적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깎아서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깎을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깎고 기존의 피스톤이 이만했으면 이것보다 깎은 만큼 더 큰 피스톤을 갖다 끼워야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깎고 큰 피스톤을 갖다 끼워서 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링이라고 합니다. 보링. 그런데 여기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 왕복운동하면서 실린더가 마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라이너를 빼내면 되죠. 빼내고 새 거에 라이너를 끼워서 또 쓰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라이너식이라고 하는 놈은 일체식 같은 경우는 보링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라이너식 같은 경우는 라이너만 빼서 새로운 라이너, 신품 라이너 끼워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너식 같은 경우도 이런 라이너를 빼서 갈아 끼우고 새 거 갖다 끼워 넣는 것을 보통 우리 라이너식에서도 현장에서 그냥 보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을 깎고 그 다음에 큰 피스톤을 갖다 끼워서 사용하는 형식을 우리는 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라이너식, 삽입식. 삽입식은요, 실린더 블록과 별개로 만들어져서 삽입된다고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건식은 가솔린, 습식은 디젤 차량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라이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이너식은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실린더 블록에는 뭐가 있어요? 냉각수 통로가 있죠. 냉각수 통로. 자, 이게 냉각수 통로입니다. 냉각수 통로. 이게 냉각수 통로예요. 그러면 냉각수 통로하고 블록이 있죠. 실린더 블록. 이게 블록 아닙니까? 그죠? 실린더 블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라이너가 있죠. 라이너. 맞죠? 근데 이쪽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만큼이 이 부분이 냉각수 통로예요. 냉각수 통로. 그러면 이렇게 냉각수 통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냉각수가 블럭이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은 블럭이 없죠? 그 다음에 바로 뭐와 부착이 됩니까? 그렇죠. 라이너와 결합이 되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냉각수와 블럭에서 라이너. 그죠? 냉각수, 실린더 블럭, 라이너. 이쪽은 냉각수, 바로 라이너죠. 그렇죠? 이렇게 냉각수와 간접 접촉되어 있는 이런 형식을 보고 우리는 건식이라고 하죠. 건식 라이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식 라이너. 반대로 이쪽은요. 이쪽은 냉각수와 라이너가 직접 접촉을 하죠. 직접 접촉을 하는 이런 방법을 보고 우리는 습식 라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체식은 일반적으로 가솔린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라이너식을 쓰더라도 보통 건식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 많이 쓰고, 디젤 엔진에서는 거의 대다수 습식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젤에서도 여기도 대형, 소형 같은 경우는 굳이 라이너식 잘 안 쓰고요. 대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습식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일체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마멸이 되면 보링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자체를
끼워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라이너식 또는 삽입식 이렇게 얘기하고, 냉각수와 라이너가 간접 접촉을 하면 건식, 직접 접촉을 하면 습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삽입식의 장점을 보니까요, 실린더에 좋은 재료에 선정이 가능하더라. 또 실린더 벽에 도금하기가 쉽고, 왜? 라이너에다가 그냥 바로 도금해서 끼워 넣으면 되니까요. 그죠? 또 정비성이 상대적으로 좋더라. 얘는 보통 뭐 해야 돼요? 보링 해야 된다겠죠? 얘는 이상이 있으면 라이너만 빼서 라이너 갖다 끼우면 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정비성이 좋죠. 자, 여기 보면요, 라이너를 제작할 때 원심 주조라고 했는데, 주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 넣는데요, 그 틀을 원심력을 가해서 회전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쇳물을 부어 넣으면 쇳물이 아무래도 원심력을 받아갖고 조밀하게 쌓인 상태에서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는 원심 주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식 라이너와 습식 라이너의 비교.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 하나만 말만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8년 서울에서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자, 건식 라이너는 냉각수와 간접 접촉돼 있다. 습식은 직접 접촉돼 있다. 그렇죠? 얘는 간접 접촉돼 있고 얘는 직접 접촉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주 용도는 보통 가솔린, 디젤. 그 다음에 두께는 얘는 간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께가 얇아도 괜찮아요. 그죠? 얇아야만이 열을 빨리빨리 이쪽으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냉각수로. 근데 얘는 얇으면은 잘못하면은 터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두껍게 해서 직접 이렇게 냉각수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건식은 상대적으로 좀 얇고 반면에 습식은 상대적으로 좀 두껍더라. 그 다음에 삽입 압력. 자, 라이너를, 습식 라이너는요, 위에서 아래로 눌러 끼워 넣어야 된다겠죠. 눌러 끼워 넣을 때 그때 보통 내경 100mm당, 여기가 100mm라고 하면 보통 2에서 3톤의 하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압 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눌러 끼워야 되죠. 그런데 비해서 습식 라이너라고 하는 것은요, 습식 라이너는 자, 이 밑에다가 여기에 고무링이 들어가 있어요. 실링, 고무링. 실링. 왜 그러냐면 냉각수가 이렇게 주룩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얘는 밑으로 셀 냉각수가 없어요. 간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얘는 직접 접촉을 하니까 이 밑으로 냉각수가 셀 우려가 있죠. 그래서 냉각수 새지 말라고 여기다가 실링이라고 하는 것을 끼웁니다. 그 실링에 비눗물을 도포해서요, 위에서 그냥 쑥 눌러 끼워주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실링에 비눗물을 바르고 쭉 밀어넣는다. 그런데 비해서 건식은 내경 100mm당 2에서 3톤의 하중이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볍게 눌러 끼워 삽입할 정도다. 그때 뭘 바른다? 표면에 비눗물을 바른다. 그리고 얘는 냉각수가 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링을 둔다. 실링, 그죠? 실링이 있다. 근데 얘는 실링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유압 프레스로 압을 가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얘는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좋아요. 냉각 효과가 우수하죠. 근데 얘는 냉각수, 실린더 블럭, 라이너, 실린더 블럭, 냉각수를 거쳐서 가니까 상대적으로 열 전달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냉각 효과가 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고, 얘는 뭐 어떤 경우도 냉각수가 셀 우려는 없죠. 근데 비해서 얘는 이 실링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이쪽으로 냉각수가 누설될 그런 우려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것들이 건식 라이너와 습식 라이너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건식 라이너와 습식 라이너, 냉각수 블록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식 같은 경우는 냉각수와 간접 접촉돼 있다. 반대로 습식 라이너 같은 경우는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링 작업. 여기 지금 보링 후 바이트 자국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좀 지워주세요. 요거 지워주세요. 보링 후 바이트 자국을 제거하는 작업 아닙니다. 보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깎아낸 것을 진원으로 동그랗게 깎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깎아낸 만큼 큰 피스톤을 끼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구멍이 테이퍼 형태라든가 우둘두둘하게 마멸이 됐던 것을 동그랗게 진원으로 동그랗게 깎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보링을 했어요. 보링을 하고 나면 여기에 우둘두둘하게 그 바이트 이빨 자국이 남겠죠. 그죠?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문지르면 우둘두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빨 자국이 있으니까. 그 이빨 자국만큼 어떻게 해요? 그 이빨 자국을 매끄럽게 다듬질하는 것. 보링 후에 바이트 자국을 제거하는 작업. 이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닝. 그래서 보링 작업에서 요거는 보링은 동그랗게 진원으로 깎는 것을 바이트를 이용해서 깎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보링이라고 하는 거고 보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이트 이빨 자국이 남겠죠. 자국이 남겠죠. 그 자국을 매끄럽게 다듬질하는 작업을 호닝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닝 작업.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트 이빨 자국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호닝 작업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알고요. 요거는 별도로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보링을 하게 되면요. 최대 마모 측정값에다가 수정 절삭량, 결국은 이걸 수정 절삭량이라고도 하고 또는 진원 절삭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원 절삭값 0.220mm를 빼버리면 그게 우리는 보링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 개소를 보면요. 측정 개소. 자, 실린더에 마멸이 어디가 제일 많이 됐는지를 먼저 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우리가 상사점 TDC, 여기를 하사점 BDC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재보고요. 상사점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한번 재보고 기통 하단에서 한번 재보고. 그리고 크랭크 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는 축의 직각 방향이 되는 거예요. 크랭크 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때 이 방향은 축의 직각 방향이죠. 이 방향은 축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 이 방향이 축 방향. 축 방향. 그래서 축 방향과 축 방향 상중하, 그 다음에 축의 직각 방향 상중하 총 6군데를 재서 6군데에서 제일 큰 값,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마멸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제일 크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일 크게 나온 값에서 최대값 기준이죠. 최대값. 그죠? 최대값. 자, 최대값 기준이고요. 최대값 기준에서 축방향의 축방향 및 축의 직각 방향으로 상중하 3개소 각 총 6군데를 쟀죠. 거기에서 가장 마모가 큰 값은 제일 큰 값이 기준이라겠죠. 그것의 전체의 마모량으로 선정을 하는데 쓰이는 값이 최대값입니다. 6군데 재서 제일 큰 값. 자, 그랬을 때요.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죠. 오버사이즈를 구해야 됩니다. 그 오버사이즈라고 하는 게 오버사이즈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잘라내고, 그죠? 큰 피스톤 갖다 끼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큰 피스톤을 보고 우리는 오버사이즈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오버사이즈 피스톤은 몇 미리짜리로 끼워야 될 거고, 보링을 할 때는 몇 미리로 깎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사이즈 실린더 수정값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 내경을 구하여 마멸 한계값에 따라서 보링 여부를 판정한다. 자, 내경이, 자, 요 내경이 실린더 내경이요. 실린더 내경이 어떤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가 63mm짜리가 있겠죠. 63mm짜리. 또 어떤 것은 이 내경이 뭐 85mm짜리도 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3mm짜리라는 얘기는 소형 엔진이라는 얘기인 거고 83mm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굉장히 큰 대형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경이 70mm 이상이냐? 얘는 70mm 이상이죠. 얘는 70mm 이하죠. 맞나요? 70mm 이상인 엔진이냐? 70mm 미만인 엔진이냐에 따라서 마멸 한계값은 얘는 저 최대값을 재봤더니 83.14mm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마멸됐? 85.14mm 마멸됐습니다. 그러면 85.14 나왔다는 얘기는 85mm가 원래 스탠다드 값인데 85.14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0.14mm만큼 마멸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0.14mm 마멸됐는데 이거 수정해야 되냐? 보링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70mm 이상이죠. 그리고 마멸 한계값은 얼마까지? 0.20mm 이상 마멸되면 보링해라. 보링해라. 그렇지 않고 0.20mm 이하로 마멸됐을 경우에는 20mm 이하로, 그럼 얘는 0.13mm잖아요. 그죠? 마멸된 값이. 이거 이하잖아요. 그죠? 0.20mm 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써라. 재사용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85.33mm가 나왔습니다. 85.33. 뭐 38,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 마멸됐어요? 85mm짜리가 원래 스탠다드인데 85.38이 나왔다는 얘기, 0.38mm 마멸됐다는 얘기죠. 0.38mm 마멸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0.20mm 이상 마멸됐으니까 결국은 얘는 보링해고 85.14는 보링하지 않아도 그냥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70mm 이하죠. 근데 얘는 얼마까지 본다고요? 그렇죠. 얘는 0.515mm까지는 그냥 쓰고 그것보다 이상 많이 마멸되면은 그때서는 보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피스톤을요. 피스톤을 큰 피스톤을 갖다 끼운다라고 했는데 스탠다드보다 0.01mm, 0.01mm, 0.03mm, 0.03mm 이렇게 수무지하게 많은 피스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스탠다드 값보다 0.25mm 더 큰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만들어 놓습니다. 스탠다드 값보다 0.25씩을 끊어가지고 0.25, 0.50, 0.75, 1.0, 1.25, 1.50 이렇게 0.25mm씩을 나누어서 끊어서 더 큰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0.01씩 무한의 값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단계 0.25 스탠다드 값보다 0.25mm 더 큰 0.50, 0.75, 1.0, 1.25, 1.50mm 더 큰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총 6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6단계도요. 뒤에 보면은 무조건 다 6단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0mm 이상인 경우에는 0.15mm까지, 1.550까지 총 6단계. 그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1.50이라는 얘기는 6단계죠. 그죠? 그 다음에 70mm 이하일 때는 1.25mm 몇 단계입니까? 5단계죠. 5단계. 그죠? 5단계까지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어떤 교재에는요. 여기가요. 1.25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0mm까지 4단계까지. 그래서 70mm 미만은 4단계까지만 만들고 70mm 이상은 6단계까지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렇죠. 제조사마다 또는요. 해당 차종마다 오버사이즈 피스톤은 약간의 이런 관념으로 이러한 공학적 개념으로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지 어떤 건 무조건 0.25까지 70mm 이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0.25짜리도 있고 0.10짜리도 있어요. 70mm 미만은. 이해됐죠? 그래서 그는 해당 제작사의 매뉴얼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최대로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마멸돼도 1.5 이상은 안 되고 4단계 70mm 이하인 거는 4단계나 또는 5단계인 1.0에서 1.25 정도까지는 더 이상의 마멸된 것은 수정할 수 없고 만약에 그 이상 마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교환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실린더 블록 못 씁니다.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보링은 총 6단계로 돼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85점 내가 여기 재보니까 85.14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겠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쓴다겠죠? 왜? 70mm 이상인 엔진에서는 0.20mm까지는 그대로 쓴다. 그것보다 이상 마멸이 되면 그때 보링을 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83.52mm가 나왔습니다. 52mm. 재보니까 3이 아니고 5죠. 5. 85.52 최대값이. 그러면 여기서요. 어떻게 해요? 플러스 0.2를 해줍니다. 0.20. 왜요? 바이스를 갖다 대면 무조건 0.20mm가 날아가요.
무조건 0.20mm가 날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조금만 깎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0.20을 무조건 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0.20을 갖다가 대서 깎는다라는 얘기는 0.20이 날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우리는 진원 절삭값이라고 그래요. 동그랗게 절삭한다. 진원 절삭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85.75가 되나요? 72 그죠? 72 85.72 그럼 85.72mm 오버사이즈 피스톤 있나요? 오버사이즈 피스톤은 85를 기준으로 해서 0.25씩 끊어간다고 했어요. 그쵸? 85.25짜리 오버사이즈 피스톤이 있겠죠? 85.50짜리가 있겠고요. 85.75짜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온 값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큰 값. 큰 값. 그러면 결국은 85.75가 되겠네요. 75. 75. 저 스탠다드 값 83.0에서 얼마 커졌습니까? 0.75. 0.75라는 얘기는 3단계 아닙니까? 3단계. 그죠? 3단계 0.75mm 더 큰 오버사이즈 피스톤을 갖다 끼우면 되겠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를 깎아낼 때 이렇게 되게 실린더가 이렇게 되게 깎는 거예요. 85.52짜리 피스톤짜리 실린더를 여기를 3으로 깎아버리는 거죠. 0.23mm로. 그러면 얼마 나와요? 85.75가 될 테고 스탠다드 것보다 0.75 더 큰 오버사이즈 피스톤 끼우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보링을 해서 오버사이즈 피스톤 선정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링 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링 후 호닝 후 실린더의 각부 내경차는 0.02mm 이하야. 호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호닝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바이트 자국을 제거하는 것, 정밀하게 매끄럽게 작업을 하는 것을 호닝이라고 했죠. 호닝까지 다 해야겠죠. 호닝을 하고 나서 1번 실린더, 2번 실린더, 각부 실린더의 내경 차이가 0.02mm 이하가 나와야 정상이겠다. 그 다음에 호닝 후 한 개의 실린더 상호간의 내경차가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한 개의 실린더 상호간에 그래서 이것이 0.05mm 이하야 되겠다. 수정 한계값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보링 작업이라고 하더라. 자, 6번째로 실린더와 행정 내경비. 실린더와 행정의 내경비라고 하는 것은요. 실린더가 크면 내경에 비해서 행정이 크냐, 행정이 작으냐. 내경은 이만한데요. 내경은 이만한데 행정이 짧아요. 그럼 단행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경은 요만한데 행정이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 장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행정을 우리는 오버스퀘어 엔진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예요? D라고 하는 것은 D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상사점 TDC, 하사점 BDC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는 내경 D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정을 우리는 L이라고 했을 거예요. L. 그러면 D값보다 L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크고 이건 짧고 결국은 단행정이라고 하겠죠. 단행정. 그래서 행정과 내경비가 1 이하인 엔진. 1 이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얘는 크고 얘는 작죠. 맞아요? 행정과 내경의 비 결국은 D분의 L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D분의 L. D값이 얼마예요? 크고 얘가 크고 얘는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분하면 1 이하죠. 1 이하. 그렇죠? 1보다 작겠죠. 자, 얘는요. 엔진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회전력은 작지만 치갑이 작다. 회전력이 작지만 치갑이 작다. 회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고속용 엔진으로는 단행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보고 우리는 치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정이 짧기 때문에 옆으로 밀어주는 면압이 굉장히 커져요. 치갑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갑이 커져서 사실은 마멸이라든가 마찰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행정이 짧으니까 그렇죠? 높이가 엔진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러나 길이는 길어질 겁니다. 자, 이거에 견주어서 언더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언더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내경을 봤을 때 행정이 그만큼 긴 겁니다. 장행정 엔진. 결국은
행정이 뭐보다 내경보다 크다. 결국은 이것은 행정과 내경의 비율을 보았을 때 1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얘는요,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는 느리죠. 많은 시간을 상하 왕복 운동을 해야 되니까 회전 속도는 느리고 그만큼 회전력 힘은 좋습니다. 구동력. 우리 토크라고 하는 거죠. 회전력은 크다. 그러나 얘는 또한 측압이 작죠. 아까 우리 단행정 같은 경우는 측면 압력이 크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내구성 및 유연성이 있고 엔진의 높이가 높아진다. 높이가 높아지지만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죠?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언더스퀘어 엔진하고 그 다음에 오버스퀘어 엔진하고의 서로의 가운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렇죠. 정방형 엔진 또는 뭐 그냥 스퀘어 엔진, 행정과 내경이 똑같은 것, 얘의 특징과 그 다음에 단행정과 장행정 특징에 서로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이 스퀘어 엔진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내경과 행정이 똑같은 것. 그래서 단행정 엔진을 우리는 행정이 짧은 것을 단행정 엔진, 오버스퀘어 엔진이라고 한다. 또 장행정 엔진은 행정이 긴 것을 우리는 장행정 엔진이라고 한다. 자, 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고 그걸 그림으로 보면은요. 행정이 길고 내경은 짧죠.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장행정이라고 하고 얘는 행정은 짧지만 폭이 그쵸. 내경이 크죠. 자, 저러한 엔진을 우리는 단행정 엔진이라고 한다. 자,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피스톤의 구비 조건을 보니까요. 피스톤의 구비 조건. 자, 우리 경남이라든가 전북에서 이미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열전도가 좋다. 잘 돼야 된다. 그렇죠.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열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연소실을 이루고 있는 구성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을 빨리빨리 전달시킬 수 있는 열전도성이 우수해야 되겠고 얘는 열을 받아서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왜? 실린더에 꽉 끼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면 마찰 손실이 그만큼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 열 팽창 개수는 적어야겠고 고온 강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고온 강도, 고온에서의 강도가 항상 있어야겠다.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고온에서 강도가 저하되면 안 되겠다. 자,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겠고 가능한 한 가벼울 것. 자, 우리 자동차 구성품은 무조건 가벼워야 좋다겠죠. 얘도 상사점에서 올라갔다가 딱 서야 됩니다. 섰다가 다시 내려오죠. 하사점에서 딱 섰다가 다시 상사점으로 상승 인정을 합니다. 근데 피스톤이 관성을 받아갖고 자꾸 위로 튕겨져 올라가려고 하거나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력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쓸 때 쓰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관성의 영향은 작게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벼운 것이 좋겠다. 마찰이 적고 기계적 손실이 적어야겠으며 폭발가스 압력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겠다. 자, 라고 하는 것들이 피스톤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스톤의 형상을 잠깐 보면은요. 피스톤은 상단부를 우리는 피스톤 헤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드. 그 다음에 히트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히트댐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에서 열이 스커트로 밑으로 계속 전달돼서 내려오겠죠. 그런 것들을 스커트부로 열이 전달돼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열 차단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 차단. 이 하단부를 우리는 스커트라고 하는데 스커트로 열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벽이라고 보면 되겠죠. 히트댐. 그 다음에 링 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링 지대는 피스톤 링이 끼워지는 그런 공간을 보고 우리는 링 지대라고 하고 피스톤 링이 끼워지는 것을 링홈이라고 하고요. 링홈, 피스톤 링이 끼워지는 공간. 그 다음에 홈과 홈 사이를 우리는 랜드라고 합니다. 랜드. 자, 그 다음에 피스톤과 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커넥팅 로드가 있겠죠.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을 끼워지는데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피스톤 핀이 끼워집니다. 핀. 그 핀이 끼워지는 부분을 우리는 보스부라고 하고요. 보스부. 피스톤 핀이 끼워지는 부분을 보스부. 그 다음에 피스톤 핀이 끼워지는 그 반대 방향을 우리는 스커트부.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핀이 끼워집니다. 핀. 여기를 헤드라고 하고 링 지대라고 하고 링 홈이 있고 홈과 홈 사이를 랜드라고 하고 여기에 핀이 끼워지는 이 방향을 보스부라고 하고 핀이 끼워지는 방향. 그 다음에 이 핀이 끼워지는 반대 방향을 스커트부라고 하는 거죠. 스커트부. 이해됐나요? 자,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히트댐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스커트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우리가 히트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피스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피스톤의 재질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특수주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사용하는 피스톤은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Y 합금이라고 하는 것과 로우엑스 합금 또는 뭐 규소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리계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AL이 뭡니까? 그쵸? 얘가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CU가 구리, NI가 니켈, 그 다음에 MG가 마그네슘. 자, 제가 학습할 때, 저도 공부할 때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구마니, 아이구머니 이렇게 암기했어요. 아이구 뭐예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니켈 해서 그냥 아이구머니 이렇게. 아이구머니 뭡니까? Y합금. 거기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이게 뭐예요? 이게 SI가 규소죠.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그네슘 FE가 뭡니까? 철이죠. 철. 규소와 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로우엑스 합금이라고 하는 것들. 이 조성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 자, 아이구머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규소와 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로우엑스 합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계속해서 피스톤의 종류를 보면은요, 피스톤의 종류는 캐면마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커트부, 이게 스커트부라고 했죠.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스커트부라고 했었고, 핀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스부라고 했죠. 이 위를 보면 진원이 아닙니다. 진원이 아니에요. 이게 보스, 이게 핀이 끼워진 이게 보스부고, 이게 스커트부라고 했을 때 스커트부, 보스부하고 스커트부하고의 약간의 이러한 타원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타원형 형태. 이게 보스부고 이게 스커트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스톤 핀이 끼워지는 부분에서 섭동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면 그 열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진원 형태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피스톤 핀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원 형태로 늘어나겠더라. 그래서 이런 피스톤을 보고 우리는 캔면마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을 서로 다르게 한다. 어디가 더 크다? 스커트부가 장경이고 보스부가 단경입니다. 보스부 단경, 스커트부 장경. 자, 이렇게 직경을 서로 다르게 하는 피스톤을 우리는 캔면마 피스톤, 솔리드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민자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플릿 피스톤, 시갑이 작은 쪽은 스커트부 상단에 홈을 두어 스커트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스플릿 피스톤, 인바, 스트럿 피스톤. 인바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잘 안 늘어나는 금속입니다. 피스톤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늘어나겠죠. 근데 그 안에다가 잘 안 늘어나는 금속을 집어넣어 놓고서 합금을, 주물을 시켜버리면은 바깥에 있는 알루미늄 늘어나려고 하지만 그 안쪽에 있던 금속이 안 늘어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열팽창을 적게 할 목적으로 안 늘어나는 금속 인바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만든 것이 인바, 스트럿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치갑을 받지 않는 스커트부를 떼어낸 것.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필요 없잖아요.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깎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스톤의 중량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 마모라든가 피스톤의 슬랩을 감소시킨다. 슬랩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랩이라고 하는데 이 슬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스톤이 상승 행정을 하다가 하강 행정할 때 또는 하강 행정을 해서 다시 상승 행정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피스톤이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고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니까 피스톤이 이쪽 벽을 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쪽 바짝 밀고 올라가겠죠.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커넥팅 노드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때 이쪽을 한번 탁 치고 넘어갑니다. 이게 붙었다가 그러고 나서 이쪽 벽을 긁어갖고 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 벽을 긁고 내려왔던 것이 이쪽을 한번 탕 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 행정을 바꿀 때 이쪽 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한번 탕 치고 내려오고 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바꿀 때 반대쪽 벽을 가볍게 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반대쪽 벽을 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피스톤 슬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슬랩. 그래서 이 피스톤 슬랩을 감소할 목적으로 보통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한다. 그 대표적으로 이 슬랩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한 피스톤은 슬리퍼 피스톤보다는 옵셋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옵셋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 피스톤 핀을 이 피스톤의 중심축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커넥팅 로드를 끼우는 거죠. 핀을 한쪽으로 치우쳐다. 이 치우친 양을 보고 우리는 옵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옵셋. 옵셋. 그 치우침 양.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옵셋 시킴으로써 인해서 피스톤의 경사 변환 시기를 늦춤으로 결국은 피스톤 슬랩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옵셋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옵셋 피스톤이라고 하는 거고. 자, 계속해가지고요. 자, 피스톤 간극. 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출제됐죠. 서울, 충남, 경기, 대구 뭐 여기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목적을 보니까 목적. 피스톤의 윤활과 열팽창을 고려한 간극을 우리는 피스톤 간극이라고 한다. 결국은 뭐냐면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죠? 이 사이 간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윤활유의 어떤 윤활과 열팽창을 고려해서 이 피스톤도 열을 받으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애초에 이만큼 간극을 둔다는 얘기예요. 규정값을 보면요, 대략 한 0.1에서 0.03mm 정도, 굉장히 작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간극에 따른 영향. 간극이 너무 크면, 이렇게 너무 크면 여기 압축 가스가 다 새나가겠죠. 당연히 출력 떨어지겠죠. 출력 떨어질 거 아닙니까? 왜? 블로바이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그죠? 압축 압력 저하될 테고 출력 떨어질 테고 거기 따라서 여기 있던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일로 올라가서 오일이 연소되게 해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오일 소비가 증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데 비해서 간극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작아. 그러면 열에 의해서 늘어나면 얘가 마찰이 그만큼 커지겠죠. 마찰이 증대가 되고 또 마찰이 증대가 되면서 마멸도 많아질 테고요. 또한 마멸이 많아지면서 그때 여기에 윤활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윤활 간극이 없으니까. 그죠? 윤활이 잘 안 되니까 윤활 부족으로 인해서 열에 의해서 금속과 금속이 늘어붙는 소결 현상, 고착 현상, 스틱 현상이 발생하겠다. 열에 의해서 늘어붙는 현상을 소결, 고착, 스틱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에 의해서 금속과 금속이 늘어붙는 것. 자, 그래서 간극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열에 의해서 금속과 금속이 늘어붙어 갖고 엔진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 자,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